미국 국채 금리가 지난주에 4.7%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바로 전날에 미국 재무장관이 발표를 하나 했거든요. 우리가 직접 국채를 사들여서 금리를 끌어내리겠다. 그것도 규모를 2배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러면 시장은 따라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의 재무장관이 사겠다고 했으니까요. 실제로 그날은 금리가 내려갔어요. 4.7%에서 4.6%로요. 그런데 딱 하루였습니다. 다음날 다시 4.7%대로 올라갔어요.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이냐면요. 2020년 코로나 때 연준이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겠다고 했을 때는요. 발표 한 번에 금리가 잡혔고 몇 달을 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부가 사겠다고 하면 시장은 따라오는 게 40년 동안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하루도 못 갔어요. 그리고 같은 주에 금값이 4,600달러를 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닷새 만에 24%가 올랐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미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지, 왜 재무장관이 나서도 시장이 안 따라오는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금리랑 주식까지 어떻게 오는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가보죠. 먼저 국채라는 게 뭔지부터 짚고 가야 됩니다. 이 국채는 나라가 발행한 사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도 돈이 모자랄 때가 있거든요. 세금으로 걷는 돈보다 쓸 돈이 많으면 빌려야죠. 그때 국채를 발행합니다. 투자자들이 그걸 사면서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정해진 이자를 줘요. 그 이자율이 국채금리죠. 그러니까 국채금리는 그 나라 정부가 내는 대출금리인 셈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대출금리를 내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국채금리랑 국채 가격은 항상 반대로 움직입니다. 왜 그런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1년 뒤에 10,000원을 주는 차용증이 있다고 해보죠. 이걸 9,000원에 사면 1,000원을 버는 거니까 수익률이 11%쯤 됩니다. 그런데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값이 9,5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500원밖에 못 버니까 수익률 5%로 떨어집니다. 값이 오르면 금리가 내려가고 값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요. 그 나라 국채를 사려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7%예요. 30년짜리는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사려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는 원래 이런 자산이 아니었어요. 세상에는 안전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몰려가는 자산이죠. 그게 딱 두 개였어요. 미국 국채 그리고 금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둘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근데 여기에 순서가 있었어요. 2021년까지만 해도 미국 국채가 금보다 위였습니다. 금보다는 미국 국채가 낫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첫째로 미국은 못 갚을 일이 없다고 봤습니다. 달러를 직접 찍는 나라니까요. 돈이 모자라면 찍어서 주면 되잖아요. 둘째로 금은 이자를 안 줘요. 금괴를 금고에 넣고 1년을 기다려도 금괴 하나 그대로예요. 반면에 미국 국채는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붙습니다. 똑같이 안전한데 한쪽만 돈을 벌어주는 거죠.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를 미국 국채로 채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그 순서가 지금은 반대로 돌아가 있어요. 이자도 안 나오는 금으로 돈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국채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은 2022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해죠. 미국이 곧바로 러시아를 달러 결제망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해외에 넣어둔 달러 자산을 동결했어요. 3천억 달러가 넘는 돈이 하루아침에 잠겼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으니 마땅한 조치로 보였고 서방 국가들도 대부분 동의했어요. 문제는 이걸 본 나라가 러시아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중국도 봤고 사우디도 봤고 인도도 봤어요. 그리고 다들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이 마음먹으면 내 돈도 잠글 수 있구나. 여기가 핵심입니다. 안전자산의 조건이 뭘까요? 보통은 값이 안 떨어지는 걸 떠올리시죠. 그런데 그보다 앞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 것이어야 하고 내가 원할 때 꺼낼 수 있어야 해요. 값이 아무리 비싸도 못 꺼내면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2022년에 그 조건이 깨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이 부분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각국 중앙은행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국채 보유를 조금씩 덜어내면서 금을 늘렸습니다. 금은 동결이라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자기 나라 금고에 쌓아두면 그걸로 끝입니다. 어느 나라 허락도 필요 없고 어느 결제망도 안 거쳐요. 중국이랑 러시아는 아예 숨기지도 않고 금을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흐름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겹쳤습니다. 앞에 균열이 신뢰 문제였다면 이건 숫자 문제예요. 미국이 지고 있는 빚의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40조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바꾸면 5경 원이 넘습니다. 경단위는 평소에 입에 올릴 일도 없는 숫자죠. 그런데 부채가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은 원래 빚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자가 쌌거든요. 2020년쯤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1%도 안 됐습니다. 40조 달러를 빌려도 이자가 얼마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4.7%가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빚인데 이자가 몇 배로 늘어나요? 그러면 이자를 갚으려고 또 빚을 내야 됩니다. 그 빚에 또 이자가 붙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금리를 반드시 끌어내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지난주 이야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쪽에선 사겠다는 사람이 줄고 있어요. 다른 쪽에서는 갚을 이자가 불어나고 있고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면 금리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급해진 거예요. 미국 재무부가 카드를 하나 꺼냈습니다. 바이백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예전에 발행한 자기 국채를 시장에서 도로 사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써준 차용증을 자기 돈 주고 회수하는 거죠. 정부가 큰 손으로 들어오면 사려는 쪽이 늘어난 셈이 됩니다. 앞에서 봤듯이 사려는 쪽이 늘면 값이 오르고 금리는 내려가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국채를 사들이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현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미국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만기 1년이 안 되는 단기 국채를 새로 찍습니다. 거기서 나온 돈으로 10년, 30년짜리를 사들여요. 갚을 날이 가까운 빚을 내서 먼 빚을 정리하는 겁니다. 총액은 한 푼도 안 줄어들어요. 대신 갚아야 할 날짜만 계속 앞으로 당겨집니다. 재무부는 이런 방식을 쓰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실제로 집행한 게 8월 18일이었어요. 20억 달러어치 장기 국채를 사들였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금리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20억 달러를 쏟아 부었는데 금리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인 8월 19일에 발표를 하나 더 합니다. 해당 20억 달러이던 매입 한도를 40억 달러로 올리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게 하루도 못 갔습니다. 그럼 왜 원위치가 됐을까요? 시장이 그 발표를 정반대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외국 기관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재무부가 나와서 우리가 사들여 금리를 누르겠다고 발표해요. 그 기관은 이렇게 읽습니다. 지금 이 금리는 정부가 손으로 눌러놓은 숫자구나. 금리가 눌렸다는 건 국채값이 그만큼 올라가 있다는 뜻이고요. 손으로 눌러놓은 건 손을 떼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럼 답이 나오죠. 정부가 받쳐주고 있는 지금이 제일 비싼 값이라는 겁니다. 사주겠다는 발표가 팔아야 할 이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환율이 겹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미국 국채의 30%를 외국인이 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국채를 팔면 달러도 같이 팔게 됩니다. 받은 달러를 자기 나라 돈으로 바꿔야 본국으로 가져가니까요. 그러면 달러 값이 밀릴 수 있다는 걱정이 따라붙어요.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익이 1년에 4.7%입니다. 1년을 통째로 기다려야 나오는 숫자예요. 그런데 환율은 하루에 3, 4%가 움직이는 일이 흔합니다. 1년치 이자가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국채를 든 외국인은 환율 신호에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재무장관이 직접 나설 정도면 상황이 그만큼 나쁘다. 상황이 나쁘면 달러도 밀린다. 그러면 정부가 값을 받쳐주는 지금 환율이 성할 때 나가는 게 맞다. 이 계산이 돌면서 금리가 하루 만에 되올라간 거예요. 그러자 재무장관이 더 센 조치도 있다고 흘렸습니다. 시장은 그걸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더 센 걸 꺼낸다는 건 그만큼 더 급하다는 얘기네. 손을 쓸수록 의심이 커지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 이런 생각이 퍼졌습니다. 안전자산이 둘이었는데 한쪽이 저 모양이네? 그럼 남는 건 금 하나뿐인 거 아닌가? 국채에서 빠진 돈은 어디든 자리를 잡아야 하거든요. 현금으로 쌓아두면 물가가 갉아먹고요. 주식은 안전자산이 아니죠. 그러면 남는 게 금입니다. 여기에 최근 몇 년 사이 선택지가 하나 더 붙었죠.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금이 4,600달러를 넘고 비트코인이 24% 오른 거예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게 있어요. 금값이 올랐다고 해서 금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닙니다. 금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금이에요. 달라진 건 그 옆에 서 있던 자산 쪽이죠. 그러니까 금값이 오른다는 건 금 얘기가 아니라 국채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금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금이 5%일 때 비트코인은 24%가 올랐죠. 차이가 왜 이렇게 클까요? 비트코인에는 변수가 하나 더 얹혀 있어서예요. 미국 정치예요. 8월 18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시장을 키우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걸 밀고 있어요. 가상자산을 어떤 규칙으로 다룰지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 미국에는 이 규칙이 없습니다.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조차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대형 자산운용사가 못 들어옵니다. 넣어놨다가 나중에 규정 위반이 되면 큰일이니까요. 법이 생기면 그 큰 돈이 들어올 길이 열리는 거죠. 시장이 기대를 건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법안이 하원은 통과했는데 상원이 남았습니다. 9월 15일에 상원 표결이 잡혀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하원은 다수당이 밀면 그대로 넘어가요. 그런데 상원은 구조가 달라요. 상원은 총 100석입니다. 과반인 51표면 되겠거니 하실 텐데요. 그런데 상원에는 필리버스터란 장치가 있죠. 반대하는 의원이 발언을 안 끝내면 표결로 못 넘어갑니다.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투표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강제로 종료시키는데 필요한 표가 60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통과선이 51표가 아니라 60표인 거죠. 현재 공화당 의석이 53석이에요. 민주당에서 최소 6명에서 7명은 넘어와야 숫자가 맞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가상자산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드러났거든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로 실제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런 의심이 나오는 겁니다. 이 법이 미국을 위한 거냐 아니면 대통령 일가를 위한 거냐?
이 의심이 퍼지면서 반대 요인이 늘었어요. 통과 확률이 한때 82%까지 올라갔던 사안입니다. 그게 지금 10%에서 20%로 내려왔어요. 몇 달 만에 60%포인트가 넘게 빠진 겁니다. 그럼 앞으로 미국이 뭘 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두는 겁니다. 손대지 않고 시장에 맡기는 쪽이죠. 사실 이게 제일 정상적인 방법이긴 하죠. 값이란 건 원래 시장이 정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봤습니다.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30년물은 더 빨리 올라가요.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금리의 상한선을 걸어버리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기 국채 금리를 4% 위로는 못 올라가게 막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실제로 한 적이 있어요. 1942년부터 1951년까지 9년 동안 실제로 했던 일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시작했어요. 전쟁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금리까지 오르면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준을 동원해 장기 금리를 2.5%에 묶었어요. 그 선을 넘으려 하면 연준이 무제한으로 국채를 사서 눌렀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어요. 전쟁은 1945년에 끝났는데 이 조치는 1951년까지 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6년을 더한 거예요. 한 번 시작하면 손을 떼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자는 2.5%에 묶여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이자로 받는 돈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가요. 오래 들고 있을수록 실질 가치가 깎이는 구조죠. 그 시절엔 대안이 없어서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금으로 옮기거나 비트코인으로 옮기면 되거든요. 세 번째는 물가를 올리는 겁니다. 이건 좀 무섭게 들리실 텐데요. 인류 역사에서 나라 빚을 해결할 때 가장 많이 쓴 방법이 이거예요. 앞에서 미국 부채가 40조 달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물가가 2배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는 그대로 40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 40조 달러로 살 수 있는 게 절반으로 줄어요. 빚의 실제 무게가 절반이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도 이걸 했어요. 은화에 들어가는 은의 양을 조금씩 줄였어요. 같은 은화인데 은이 덜 들어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스페인도 했고 프랑스도 했어요. 빚이 감당이 안 되는 나라들이 마지막에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뭘 살까요? 금이랑 비트코인을 사죠. 그래서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요. 미국이 뭘 하든 금이랑 비트코인 쪽은 위로 열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방치하면 국채 신뢰가 떨어져서 오르고요. 금리를 묶으면 국채 가치가 깎여서 오릅니다. 물가를 올리면 돈 가치가 떨어져서 오르고요. 세 갈래인데 도착지가 같은 겁니다. 그럼 미국은 왜 셋 중 하나를 빨리 안 고를까요? 재무장관이 우리한테는 더 센 카드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그걸 그냥 말로 봤습니다. 진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 진작 썼겠죠. 못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카드를 꺼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방향이 정해진 것처럼 들리실 텐데요. 반대로 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될 때예요. 보통은 위기가 오면 안전자산인 금이 오를 거라고 보시죠. 그런데 기록을 보면 정반대로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요. 위기가 터지자 금값이 먼저 20%가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위기가 오면 다들 현금부터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금을 만들려면 뭔가를 팔아야 합니다. 이때 값이 잘 쳐지는 것부터 팔려나가요. 주식은 이미 폭락해서 팔아도 얼마 안 되고요. 부동산은 당장 안 팔립니다. 그래서 금이 먼저 팔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간이 진짜예요. 연준이 돈을 대규모로 풀기 시작하자 금값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2년에서 3년 사이에 4배에서 5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간이 두 개로 나뉘는 겁니다. 침체 초기에는 금도 주식이랑 나란히 떨어져요. 중앙은행이 돈을 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올라가요. 이 순서를 모르면 첫 구간에서 팔아버리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미국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미국 국채 금리가 높게 굳어지면 한국은행도 손이 묶입니다. 돈이 이자를 더 주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나라가 이자를 더 주는데 다른 데 둘 이유가 없죠. 지금 미국이 4.7%고 우리는 2.75%입니다. 이 퍼센트 포인트 가까이 벌어져 있어요. 이 차이가 유지되면 자금이 한국에서 빠져 미국으로 가요. 나갈 때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되죠. 원화를 파는 사람이 늘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오르면 왜 곤란할까요? 우리나라는 기름과 원자재를 전량 수입합니다. 결제는 전부 달러로 하고요.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이 되면 같은 기름에 100원이 더 들어갑니다. 기름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는 모든 물건값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따라 오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정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물가예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못 내려요. 경우에 따라서는 올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돈을 못 구한다. 미국 국채 금리가 높게 유지된다. 한미 금리 차이가 벌어진다. 돈이 미국으로 간다. 환율이 오른다. 수입 물가가 오른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내린다. 내 대출이자가 안 내려간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일이 여기까지 오는데 이 정도 단계를 거칩니다. 주식 쪽도 같은 힘을 받습니다. 미국 국채는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4.7%가 나와요.
그 옆에서 한국 주식을 사려면 그보다 더 벌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금리가 높을수록 그 기준선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30% 안팎입니다. 이쪽 돈이 조금만 움직여도 지수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게 더 까다로운 이유가 있어요. 한국은행 금리는 우리가 정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국채 금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빚을 얼마나 지든 재무장관이 뭘 하든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대출 이자로 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뉴스를 남의 나라 얘기로 넘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보면 될까요? 날짜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4개가 앞으로 몇 달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9월 9일이죠. 40억 달러로 늘린 매입이 실제로 나가는 첫날이에요. 지금까지는 늘리겠다는 말만 있었지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8월 18일에 20억 달러가 나갔을 때도 금리는 올랐고요. 금액을 2배로 키운 게 실제로 통하는지가 이날 판가름 납니다. 여기서도 안 잡히면 시장의 결론은 하나예요. 미국 재무부한테는 금리를 잡을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9월 15일 클래리티 법안 상원 표결입니다. 통과되면 비트코인, 부결되면 금 쪽이고요. 세 번째, 9월 16일 미국 연준 회의죠.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네 번째는 11월 4일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재무장관이 국채를 사들이는 걸 11월 4일까지만 하겠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 뒤에는 시장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어요. 왜 기한을 정했을까요? 이렇게 국채를 계속 사들이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월 4일 이후에 재무부가 뭐라고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계속 하겠다고 하면 돈을 더 풀겠다는 뜻이고요. 줄이겠다고 하면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하나, 국채금리는 그 나라 정부가 내는 대출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사려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뜻이에요. 둘, 안전자산은 원래 미국 국채랑 금 2개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는 미국 국채가 위였어요. 셋, 첫 번째 균열은 2022년입니다.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는 걸 보고 다른 나라들이 국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넷, 두 번째 균열은 빚의 크기예요. 40조 달러인데 금리가 1%에서 4.7%가 됐습니다. 다섯, 그래서 미국은 짧은 빚을 내서 긴 빚을 갚고 있어요. 여섯, 시장은 그걸 안심 신호가 아니라 불안 신호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개입할수록 금리가 올라갔어요. 일곱, 돈이 국채를 떠나서 금이랑 비트코인으로 왔습니다. 비트코인이 더 오른 건 미국 정치 기대가 섞여 있어서예요. 여덟, 미국이 방치하든 금리를 묶든 물가를 올리든 방향은 위로 열려 있어요. 아홉, 다만 경기 침체 초기에는 금도 같이 떨어져요. 2008년에 20% 빠진 적이 있어요. 열,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못 내려요. 그게 환율을 거쳐서 내 대출 이자까지 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980년에 폴 볼커라는 사람이 미국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당시에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금리를 20% 넘게 올려버렸어요. 그러자 이자를 안 주는 금은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고 금값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45년 동안 상식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미국 국채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45년짜리 상식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나가는 일인지 아니면 진짜로 무언가 바뀌는 중인지는요. 앞서 말씀드린 날짜들을 보시면 판단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